방산 자체는 한 번 업그레이드 되기가 어려운 거지. 네. 한 번 업그레이드 되면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충성!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싱싱한 인터뷰, 찾아가는 인터뷰 더보자 얼라이브에서는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찾아뵙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현상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하이투자증권에서 지주회사랑 중소형주를 맡고 있고 요새는 이제 방산 부분도 맡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마치 세계를 무대로 이제 막 발돋움을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묵어있던 제 현역 시절 군복을 이렇게 끌고 입고 나왔는데요. 오늘 방산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궁금점은 이제 앞으로 방산주가 더 상승 여력이 있는가? 결국 이제 그 모든 문제가 그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에 대한 어떤 시대적 변화 그리고 방산주의 투자 매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방산주가 UAA 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가서 뭐 수주 소식도 전해오고 하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밸류에이션 업이 됐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멘텀 호재일 텐데요. 이번 UAE 방산협력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어느 국가에서 좀 필요성에 의해서 네. 그 협정도 맺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방산 그에서 봤을 때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국가 안보가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근데 국가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기 능력도 길러야 되는 그런 그 당위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UAE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적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하고 국가 안보를 기르기 위해서 무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UAE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지역을 크게 보셔야 되는데 중동 지역은 시아파와 수니파 뭐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시아파고 그다음에 사우디 등이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적의 개념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또 예멘 전쟁에서는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리전으로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단시일 안에 나는 적이고 아닌 게 아니고 오랜 역사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는 적을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제를 길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의 무기가 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었을 때 UAE랑 뭐 에너지 등등도 있지만 특히 필요성에 의해서 방산 협력이 가능했다.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지속 가능한 협력에 어떤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중동이 또 생각보다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글로벌 무기의 35% 정도가 중동 지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국의 20위 안에 4개 국가. 사우디가 가장 많이 이제 등수에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인도가 제일 전 세계에서 1위로 수입하지만은 20위 안에 4군데의 중동 국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동 시장이 뭐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UAE, 사우디 등 우리나라 무기가 많이 수출하는 또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재편되고 또 이제 각국의 무역 서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어떤 전쟁을 하게 될 경우 굉장한 어떤 공통의 비난을 받던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 더 커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인도,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등 이제 각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대두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방산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이상원 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께서 리포트에 써주신 내용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대 변화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 방산 수출은 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왜 한국 기업이 방산업계에 어떤 수출 늘어나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고 그 안보의 위험의 가장 큰 위험이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과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뭐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대포도 쏘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르고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항상 우리는 무기 체계를 개발했고 네. 북한의 위협에서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뭐 특히 무기 체계를 여러 가지 개발하고 또 능력을 향상돼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병역 의무기 때문에 이만한 군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나는 국가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통합해서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그다음에 내수에서 계속 훈련하고 그 쓰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성능 측면에서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레퍼런스도 훈련하면서 그 무기에 대한 레퍼런스도 쌓아갔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이 성능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의 기업과 비교해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우리나라 방산기업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 가격 측면에서도 어찌됐든 계속 로드맵으로 가격을 해서 내수 쪽으로 그 매출이 일으키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제에 비해서는 가성비에 비해서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성비 그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도 좀 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납기 측면에서 지금 탈세계와 그다음에 작년도 6월 달에 나토에서 네. 전략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지금 무기 수요가 유럽으로부터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무기 수출에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납기를 맞출 수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내수 쪽으로만 집중돼 있었지만은 그 또 비상 전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대기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뭐 네.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도 맞출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성능, 가격, 그다음에 납기 지연 없이 네. 맞출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제 부품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고장이 나도 부품이 원활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무기만 만들고 있고 그거를 계속 그 부품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의 조달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국방에서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탕정비도 있는데 탕정비 차원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무기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해서 그런 강점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신냉전 체제가 왜 중요하냐면 무기 수요에서 이쪽 민주주의 세력과 이제 공산주의 세력으로 신냉전 체제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 체계는 이제 이쪽 민주주의 것만 써야 되고 공산주의 거는 공산주의 것만 써야 되는데 특히 그 무기의 가장 큰 강대국은 미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공동 개발한 게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그 무기를 업그레이드 전에 이걸로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이런 무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무기도 쓸 수 있는 거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산 수출의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의 어떤 지정학적 갈등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이제 북한과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대척을 했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치, 그죠? 그 무기에 묻어난 어떤 가성비, 그다음 뭐 보안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가격적 혹은 어떤 성능적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지금 뭐 전투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 그 다음에 자주포, K9 자주포, 그리고 뭐 이제 솔루션 전반적인 디펜스 솔루션, 뭐 우리 저 뭐죠? PCM인가요? 네, 그 정밀 유도무기, 그렇죠, 네. 유도무기. 이제 이런 계열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중점적으로 좀 삼아야 될 시장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특징인 거 아까 이제 기자님이 나열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인데 이제 그 공중에서 이제 전투기, 그다음에 이제 그 육상에서는 이제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라든지 이제 활용 무기, 그다음에 요새 이제 정밀 유도 무기가 그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보다는 방어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디서 쳐들어왔었을 때 폭탄을 요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정밀 유도 무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세계 축으로. 근데 우리가 좀 약한 거는 이제 항공모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군 쪽으로는 조금 약한데 이제 그거는 지금 기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님 그 세계 체계 위주로 우리가 수출도 많이 갈 것 같고 그 위주로 이제 많이 방산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K2 전차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템이 생산하고 있는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뭐 그 전차 동급 전차 중에선 최강의 가성비를 보여준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특히 가격 측면에서는 거의 뭐 많이 싸죠. 그렇군요. 아니, 제 친동생이 K9 자주포를 직접 이제 쏘는 그런 저기 하사관 출신인데 보니까 K9 자주포도 성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K9 자주포는 수출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렇죠. 옛날부터 수출을 했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수출한 거죠. 업그레이드해서 영역이 좀 됐고 이제 K2 전차는 여태까지 기술 이전은 한번 해준 적이 있지만은 폴란드가 어찌 보면은 이제 수출이 처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방산 자체는 한 번 업그레이드 되기가 어려운 거지. 네. 한 번 업그레이드 되면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방산 업체가 숫자가 적고 또 그들만의 리그이고 국가가 항상 관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과 그게 있지 않으면은 그 내밀지도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쌓는 구간이 중요한 거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우리는 방산 수출의 규모, 방산 수출 수주의 규모가 30억 달러로 정체됐었는데 2021년도에 72억 달러, 그 다음에 작년도에 170억 달러. 그러면 올해는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못 미칠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3, 4년 동안은 이 규모에서 계속 갈 수 있다. 그리고 더 잘해야지 또 한 단계 레벨업 되든지 한 4, 5년 뒤에 다시 빠지든지 그런 거지. 이게 한번 올라오기가 힘든 거지. 한번 올라오는 이상은 더 이렇게 정체되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서 계단형으로 오르는 산업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방산 분야의 약점은 뭘까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해군 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약점일 텐데 그거야 뭐 다른 국가와 경쟁 관계를 잘 생각해서 경쟁 관계에서 그런 거고 네. 장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장점 뭐 세 가지 네 가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그 방산 기업의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수에서 벌써 만들어 놓은 거를 원래 이제 방산에서 중요한 건 무기는 이제 개발 기간이 있고 4, 5년 동안 개발 기간이 있고 우리 내수 쪽에 양산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걸 갖고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산기업 업체 쪽에서는 수출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는 해주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약점은 뭐냐면은 개발을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모든 것들을 총책으로 해서 이런 걸 개발하라고 의뢰를 줬는데 만약에 이제 그 개발을 못할 시에는 큰 약점으로 그건 이제 구조적인 약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거를 개발을 혹시나 못했을지에는 아니면 지연시켰을 때는 제대로 무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갑자기 이제 옛날 얘기인데 6.25 때 보면은 북한의 전차가 그렇게 많았고 우리는 이제 탱크도 몇 대 없었고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 한 몇십 년입니까? 70년. 자, 우리 50년이니까 딱 70년 좀 넘었죠. 이렇게 됐는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참 이것만 해도 그래도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성장할 여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님 보시기에 세계 8위인데 지금 앞에 뭐 이탈리아도 있고 쭉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세요. 지금 8위 정도 되지만은 8위부터 한 5위까지는 이제 고만고만하고 이제 4위부터가 조금 빡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규모로 봐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는 폴란드 때문에 170억 달러 규모지만은 이제 폴란드 계속 뭐 2차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동유럽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 4년 안에는 4위 안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굉장한 있습니다. 성장을 예상하시는군요. 자, 인도가 제일 많이 지금 무기를 많이 늘리고 중국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도 인도는 앞으로도 계속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인도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무기를 못 팔았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도는 주로 그 러시아 무기 아니면은 네. 중국 무기 또 다르잖아요. 예. 이게 인도는 여러 가지 뭐 지금 유가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텐데 약간 지정학적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러시아고 그다음에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파키스탄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역학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새로 자라나는 시장, 동유럽 시장, 유럽 시장. 그게 왜 그러냐면 나토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공동의 적을 러시아로 중국으로 선언하면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보통 GDP의 얼마 규모가 국방부 지출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GDP 규모의 뭐 1.3, 1.2 이런 거를 거의 이제 2% 수준까지 거의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국방비 지출은 많이 된다는 거니까 거기서 물론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독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할 수밖에 없는 특히 현대화 측면에서 지금 유럽의 장비들은 무기 장비들은 노후화됐는데 현대화 측면에서 새로 다 바꾼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뭐냐면 이거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거 계획했다가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규모가 커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몇 조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새로 뭐 인도의 기존 시장보다는 새로운 시장에서 GDP의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2.3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산 레벨업 수혜주로 그래서 5개 종목을 꼽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총 5개 종목인데요. 우리 각 종목별 특징 좀 간략하게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방산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FA50으로 이제 작년도에 폴란드의 42대를 계약하면서 이제 FA50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F16하고 이제 F35에 대해서 호환성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기라든지 그 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같은 유럽 국가, 뭐 동유럽 국가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리고 또 길게 가서는 뭐 내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그 공군하고 해군에 대해서 뭐 훈련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주 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저희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아니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에도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미국은 이제 F-35라든지 이제 최 업그레이드 낸 것만 하고 이제 훈련기라든지 경폭격기 약간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수입해서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효율적인 있으니까 가성비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출이 어느 정도 한 3, 4년 안에는 한 1000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쪽 항공우주는 많이 클 수 있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KF-21이라고 초음속기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 얼마 전에 또 초음속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나왔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4.5세대급이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업그레이드된 전투기로서 업그레이드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2025년 이후에는 물론 이제 공군에 정식으로 납품하는 거는 한 2028년부터 하지만은 그 전에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좀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있군요. 예.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뭐 K9 자주포로 유명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4월에 방산 부문 추가 인수합병 이렇게 해서 한화그룹이 이제 방산그룹처럼 이렇게 묶여가고 있어요. 자, 수출 확대 시너지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이랑 두 번째는 하나그룹이 왜 이렇게 방산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그룹은 거의 이제 M&A 역사로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SK그룹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컸는데 하나의 이제 방산 부분은 거의 그 주 하나의 방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방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2015년도에 삼성그룹에서 삼성테크인이라든지 화학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수해 오면서 큰 방산 부분이 붙은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K9 자주포라든지 등등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두산 DST도 M&A 하면서 가져오면서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 디펜스가 어찌됐든 방산 부분에서 총괄하면서 K9 자주포라든지 그런 것들로 만들었는데 이제 올해 4월 달에 하나에서 있던 아까 방산 부분을 띄워오면서 물적 불안으로 띄워오면서 합병하는 구조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가 이제 하나 디펜스도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합병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4월 달에 하나 방산 부분도 합병을 하는데 그 작년도에 보시면은 천무 수출이 5조 정도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 방산이 이제 개발한 건데 어쨌든 하나 방산이 개발해서 하나 방산 부분을 붙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세트로 나갈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많이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래서 K9 자주포라든지 그다음에 유도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천무가 붙으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많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로템 K2 전차는 방산주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 로템 하면 이제 지하철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방산 쪽에 좀 더 이제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할 만하죠? 지금 K2 전차는 단일 아이템이지만은 그 전차를 살 때 한 대, 두 대는 안 사요. 사면은 몇백 대씩 사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는 거죠. 한 번 되면은 그리고 육상에서의 가장 큰 전투 능력은 전차에서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뭐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한 번 사면 100대, 뭐 200대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요. 만약에 이제 수출이 가시화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현대 로템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 터지면 제일 크게 터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는 그 현대 로템의 기계, 엔진을 공급하는 K2 전차에 엔진을 공급하는 업체고 물론 이제 굴삭기가 거의 다고 80% 이상이고 나머지 엔진 사업부인데 또 엔진 사업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산 엔진이라고 해서 K2 전체에 들어가지만은 그 규모는 지금 작지만은 앞으로 폴란드 쪽에 지금 이제 180대만 계약했는데 이제 800대 이상의 계약이 나올 거고 같고 그리고 다른 나라 수출도 또 가시화된다고 치면은 여러 가지 엔진 이쪽 방산 엔진 부분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은 수익성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현대 두산 인프라코에는 일조를 할 것이다 성장성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져가는 방산 시장의 수혜를 받을 5개 종목 중에서 토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 항공우주가 어쨌든 전투기 쪽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KF-21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수주가 많이 좀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도 전투기가 어쨌든 기술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를 탑픽으로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오늘 방산주를 사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방산주를 오늘 혹은 내일 샀어요. 내일이겠죠? 내일 사고 약 3년 뒤인 2025년 말에 팔고 싶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방산주를 사고 그랬단 뭐가 됐든 3년 정도는 들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카이를 사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 미국의 수출, 2025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비행이라든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물론 2026년부터 무기 체계로 해서 KF-21의 무기 실험도 이제 쏘는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실험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2025년부터는 또 KF-21의 성장성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보고 나서는 한국 항공우주가 가장 포인트 위주로 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산 시장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아니야, 우리 한국 개별주를 사는 것보다 글로벌 ETF에 이제 뭐 방산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 방산주를 묶은 ETF라든지 이런 걸 사면서 그냥 방산업의 어떤 구조적 성장세를 그대로 수익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것도 괜찮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든 방산 업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증가되는 건데 이 증가되는 게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익도 같이 증가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개발했던 거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별화됐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을 묶어놓은 방산 ETF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뭐 괜찮을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ESG 투자 트렌드에는 사실은 방산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 트렌드 속에서도 그래도 방산이 매력적으로 그 기관 투자자나 이런 전 세계의 어떤 패시브 펀드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있을까요? ESG의 뜻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그럼 E는 환경에 대한 지구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래서 지구가 계속 끌고 가자. 그리고 S는 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길게 보면 국가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죠. 그리고 G는 지배 구조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 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특히 S에 대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S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로 지키는 게 문제죠. 안보가 문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ESG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침략하는 거는 벗어나는 거지만은 지키는 거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ESG가 비켜가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수호 관점 아니면 사회 수호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사실 ESG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환경 오염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ESG의 원래 뜻은 이제 그렇죠. 지속 가능성, 가능성한 투자죠. 환경, 사회, 기업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저한테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ESG 투자 트렌드에는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ESG에 부합하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방산주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방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로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도 올해부터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경기 사이클 지금 경기가 위축되고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도 많이 빠졌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보에 대한 지속 가능성 때문에 우리 방산 수출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고 성장성도 계속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년 전 제대로 된 전차 하나 없던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8위를 넘어서 4위까지 넘보는 그런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도 잘 되고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